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모험의 신박 오늘 9월 27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주식시장이 너무 많이 빠지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심적으로 고통이 아마 좀 심하실 겁니다. 어제도 이제 고객 두 분이 찾아오셨는데 저희 고객은 아니고요. 아직은 시장 상황이 너무 이제 불안하니까 두 분이 오셨는데, 한 분은 이제 자금이 꽤 크신 분이더라고요. 꽤 크신 분인데 본인은 이제 장기 투자 관점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어떻게 이제 투자를 하면 되겠는지, 주식을 살려고 오신 분이고요. 한 분은 그분도 이제 주식을 물론 이제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럴 때 이제 비중을 갖다가 얼마 정도로 늘리는 게 맞는지 그런 부분을 상담하러 오셨고, 또 한 분은 이제 그분도 이제 주식 꽤 많으신 분인데 여기서 팔았다가 다시 사는 거는 어떠냐, 그런 질문을 하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면 긴 안목으로 들어갔을 때 성과가 좋습니다. 주식 팔 때도 마찬가지고요. 좀 긴 안목으로 보고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럴 때 우리가 투자의 결과가 좋은데, 3천 이상에서도 내가 조금만 한 5% 10%만 먹고 나와야지, 이렇게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물리는 것처럼 바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에서도 단기적으로 내가 여기서 팔았다가 한 번 더 빠지면 다시 사야지, 그게 절대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 두 분이 거액자산가이신데 한 분은 그렇게 여기서 너무 답답해서 한번 팔았다가 다시 사면 어떻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답변 드렸고, 오히려 다른 분은 1년, 2년, 3년 이런 관점으로 보면 오히려 지금 편안하게 주식을 살 수 있는 것 같아서, 꽤 자금이 좀 크신 것 같은데, 속으로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어제 금요일부터 1차 투매, 어제 이제 반대 매매가 막 쏟아지면서 2차 투매, 오늘 이제 3차 투매에 나오는 날인데, 보통 이제 증시 경연에 3일 투매에 맞서라 이런 말이 있어서, 오늘은 시장이 오전장에는 좀 약하다가 오후장에는 조금 회복하고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분들이, 저는 어디서 스마트머니가 이 바닥에서는 그 신용이 털리는 거는 이제 눈에 보이는데, 스마트머니들은 어떻게 진입을 하나라고 늘 궁금을 했었는데, 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주식을 사면서 단기 차익을 노리면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무모하게 들어왔던 분들의 물량이 그런 분들한테 넘어가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고환율의 악몽, 그리고 월가에서는 S&P 500 아직 바닥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 그리고 어제 이제 한화그룹이 대우조선 인수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기사와, 그 다음에 네이버, 그리고 삼성전자가 미국 3개주를 돌면서 반도체 차세대 인재를 확보하러 다닌다, 이런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지금 이제 환율이, 저도 1,300원 금융위기가 아니면 1,300원을 뚫기가 힘들 거다라고 예측을 했었고요. 그 예측이 이제 보기 좋게 틀렸는데, 딱 금융위기가 아닌데 환율이 1,300원을 돌파했었던 게 그 닷컴버블 깨졌을 때 2001년, 2년 그때였었거든요. 지금도 이제 비슷한 식으로 기술주들이 빠지고 있어가지고 결국 금융위기가 아닌 상황에서도 닷컴버블이 깨지면서 어떤 큰 위기감이 고조됐을 때, 그때 이제 환율이 올라갔던 모습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과거 환율에 대한 이제 요 기사가 나와서 읽어보면서 또
또 자세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경제가 불안해질 때마다 강해지는 달러 이렇게 되어 있고요. 킹달러 시대다. 미국 중앙은행의 연이은 자이언트 스텝 앞에 각국 통화가 쓰러지고 있다. 유로화는 20년 만에 유로당 1달러가 무너졌고 영국 파운드와 가치는 37년 만에 최저 수준이고 원달러 환율도 1,400원을 넘어섰고요. 유로, 엔,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나, 스위스 프랑 등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110을 넘어서 2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미국은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적국이고 국가 채무는 지금 국내 총생산 GDP의 130%에 달하는데 그런데 달러는 왜 이렇게 강할까? 너무 좋은 기사입니다. 먼저 오른쪽에 지금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달러 인덱스와 세계 경제의 주요 사건, 이 달러가 언제 이렇게 강해지는지에 대한 아주 보기 좋게 30년, 한 35년치 차트를 가져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1990년 전에 보면 125엔에서 125달러 지수로 기준으로요. 쭉 내려오잖아요. 쭉 내려오는데 이 인덱스가 1992년 정도에는 거의 80까지 달러 인덱스가 내려옵니다. 요 일이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제 1985년도에 달러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때도 1982, 3, 4 우리가 소위 지금 그 물가 공포에 벌벌 떨고 폴 볼커가 이제 연준 의장을 할 때였었죠. 그때 이제 1985년 9월 달에 플라자 호텔에서 만나서 이제 달러가 너무 강하고 하니까 일본 이에나부터 마르크와 좀 절하 좀 시켜라. 있고 난 다음에 이렇게 125 정도 수준에 있던 게 뭐 80까지 많이 빠집니다. 많이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달러 인덱스가 다시 쭉 올라온 게 그러고 나서 10년 지나서 1995년부터 다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고요. 아시아 금융위기가 있었던 1997년 8년 요때 달러 인덱스가 100까지 올라옵니다. 그러고 나서 닷컴 버블이 깨지기 전에 거의 120선까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2000년, 2001년 근데 요때 당시에 또 2000년 초까지 페드가 금리를 6.5%까지 올리다 보니까 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또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그런 현상도 나타났고요. 닷컴 버블이 깨지고 나서 처음에는 계속 위에서 고공행진하던 달러 인덱스가 나중에 보시면 2007년도에 75가 깨져요. 요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900원이 살짝 깨졌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20에서 75가 70까지 갔으니까 요 달러가 이렇게 망가지는 구간에서 엄청난 이머징 마켓에 주가들이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고 요때 당시에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만들어냈던 용어가 골디락스 그리고 브릭스 뭐 이런 용어들이 이제 주식시장에 탄생을 합니다. 그 이후로 이제 죄송합니다. 1990년도 한 10년 동안 미국의 IT 주식들이 굉장히 좋았었다면 요때부터 한 2012년까지는 미국 IT 주식들의 암흑기였죠. 14년 동안 나스닥이 전고점 5,100을 돌파를 못하고 1,100까지 빠졌다가 왔다 갔다 했던 시기였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달러 인덱스가 한 70그 정도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게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니까 또 달러 인덱스가 쑥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서 한 85 정도까지 90까지 올라왔다가 그러고 나서 2010년 11년 넘어가면서는 다시 이제 안정화됐었고요. 그 안정화된 흐름 속에서 갑자기 2014년 말부터 이 달러 인덱스가 다시 쭉 올라가면서 2015년 16년 초까지 달러 인덱스가 100을 다시 뚫거든요. 요 100을 뚫었던 이유가 2015년 12월 달에
페드가 첫 금리 인상을 하고요. 2014년 말부터 이렇게 올라갔던 이유가 소위 말하는 이제 테이퍼링이 2014년 초부터 2014년 7월인가 8월까지 했었는데, 그 테이퍼링이 최근에 이제 우리가 테이퍼링에 대해서 많이 이제 얘기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테이퍼링도 결국은 돈을 푸는 걸 조금씩 이제 줄여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2014년 말까지는 8월까지는 돈을 계속 2009년부터 10년, 11년 이렇게 계속 돈을 풀었었습니다. 그 돈줄을 딱 이제 잠궈버리니까 2014년 말부터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올라가고, 거기다가 2015년 말에 첫 페드의 금리 인상을 해버리니까 이머징 마켓이 그때 당시에 중국을 비롯해서 2016년 초에 유가도 박살나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또 경제 위기감이 한창 고조됐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보이고 2016년 12월 달에도 금리를 또 올리게 되고, 예, 그런 와중에 달러 인덱스가 100을 살짝 넘었다가 그 이후로는 굉장히 또 안정적인 모습으로 110에서 한 90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요. 코로나 때 이제 잠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이제 1299원까지 올라가면서 달러 인덱스가 강해졌다가, 코로나 이후로 미국이 제로 금리를 확 낮춰버리니까 이 달러 인덱스가 또 확 빠졌었고요. 이 빠지는 기간 동안 이제 또 이머징 마켓에서 비롯한 주식들이 또 막 날아갔다가, 그 이후로 이 달러 인덱스가 지금처럼 쭉 치고 올라오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비롯해서 시장이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도대체 이 달러 인덱스의 강세는, 달러의 강세는 도대체 얼마까지 더 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인 거죠. 기사를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미국의 패권이 저물어 간다는 관측도 있지만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주인은 아직 굳건하다.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에 따르면 지난해 무역 등 국제 결제의 40.5%가 달러로 이루어졌다. 유로화 비중이 36.7%로 유로화 비중도 꽤 높네요. 유로존 유로화 사용 19개국은 회원국 간 경제력 격차가 크고 재정이 통합돼 있지 않아 달러 패권에 도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아마 세 번째로 많이 통용되는 통화는 아마 엔화일 겁니다. 세계중앙은행의 외환 보유액 비중을 보면 달러의 위상은 더 압도적인데요. IMF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전 세계 외환 보유액의 58.8%가 달러고요. 유로가 20.6%, 엔화가 5.6%, 파운드가 4.8% 순서라고 합니다. 외환 보유액은 급격한 자본 유출에 대비한 비상금이고요. 각국 중앙은행이 비상금의 절반 이상을 달러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달러에 대한 믿음이 강하다는 뜻이다. 중국이 미국과 패권적 경쟁을 한다고 하지만 화폐 전쟁에서는 한참 못 미친다. 중국 위안화의 국제 결제 비중은 2.7%에 불과하고요. 외환 보유액 비중은 2.8%에 불과하다. 예, 저도 국제 결제 기준으로 위안화의 비중이 얼마나 될까 궁금했었는데 여기 나옵니다. 2.7%. 근데 달러는 40.5%, 유로가 36.7%.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달러에 대한 신뢰의 원천은 무엇보다도 미국의 국력이다. 미국은 작년 세계 GDP의 23.9%를 차지하고 있고요. 세계 GDP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도에 21.1%까지 떨어졌다가 이후 소폭 높아져서 23에서 25%를 오르내리고 있다. 이때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때 당시에 세계 GDP에서 유럽이 살짝 미국을 한번 살짝 추월했었습니다. 살짝 추월했다가 그때는 이제 금융위기 때문에 미국 GDP 자체가 이제 확 꺾이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갑자기 2010년 5월 달에 그리스 사태, 그 이후로 남유럽 위기가 터지면서 다시 미국의 GDP가 1등으로 올라섰는데요.
군사력에서도 미국에 견줄 나라는 없다. 작년 미국 국방 예산은 국방 예산만 8,010억 달러라고 합니다. 네, 8,0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은 1,400원이니까 그죠? 네. 우리나라 돈으로 1,100조네, 1,100조. 국방 예산만 1,100조를 쓰는 나라입니다. 2위에서 11위 국가의 국방 예산을 다 합쳐야 미국과 비슷해진다고 합니다. 순수하게 금융거래 측면에서만 봐도 달러만큼 기축통화의 요건을 잘 갖추고 있는 나라는 없다. 달러는 어느 나라보다 통화보다 거래가 자유롭고요. 미국 정부의 통제를 거의 받지 않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외환 거래에 여러 가지 규제를 두고 있는 것과도 다른 점이고요. 달러는 또 유동성이 풍부하고 전 세계 투자자들은 언제든지 미국 국채를 매입할 수 있고 또 이를 되팔아 달러 현금을 보유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위기에 처하면 달러는 오히려 더 강해지죠. 항상 닷컴 버블이 꺼졌을 때도 그랬고 서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이 닷컴 버블 그리고 서프라임 모기지 모두 다 이제 미국에서 발생한 거품이었는데도 이 거품이 꺼질 때도 보면 항상 미국이 달러가 폭락하는 게 아니라 항상 미국의 달러가 오히려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됐을 때 2011년 8월 달에도 달러 가치는 떨어지기는커녕 더 높아졌고요. 미국 경제 침체는 글로벌 경제 침체로 이어져서 안전자산 달러에 대한 수요를 늘리기 때문이다. 미국이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와 국가 채무를 안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미국보다 믿을 만한 나라는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것도 참 불편한 현실이죠. 유쾌하지 않은 고환율의 추억. 강달러는 위기를 불러온 적이 많았는데요. 위기 때문에 강달러가 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주로 중남미와 아시아 신흥국들이 위기를 겪었고요. 1980년대 초반 중남미 외채 위기. 요때 이제 남미, 당시에 아르헨티나를 비롯해서 남미 국가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1980년대 초반 이 미국의 고물가 상황에서 그때 이제 경제가 박살난 나라가 중남미 국가들입니다. 아르헨티나를 포함해서 이 중남미 외채 위기와 그리고 1990년대 후반에는 아시아 금융 위기가 대표적이고요. 위기가 발생하는 메커니즘은 비슷한데요. 달러 가치가 높아지면 신흥국에서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가고 신흥국 자산의 상대적 매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인데 뒤이어서 신흥국 통화 가치가 급락을 하고 주가도 주저앉고 통화 가치 하락은 신흥국 기업과 은행들의 외채 상환 부담을 또 키우게 되고요. 외환 보유액이 바닥을 드러내고 결국 모라토리엄 채무 상환 유예를 선언하는 게 이제 순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외환 위기를 겪었던 97년 말도 보면 92년부터 우리나라가 계속 무역수지 적자가 한 6년 동안 누적되다가 위기가 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출을 중국에서도 계속 위기가 온다 했었지만 제가 돈을 중국이 무역수지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는 나라인데 어떻게 위기가 오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위기가 이제 달러가 고갈되면서 위기가 올 수가 있는데 엄청난 무역수지 흑자를 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은 유가가 비싸서 들어오는 수입할 때 써야 되는 달러가 이제 많아서 그렇지 우리나라의 외환 위기 가능성 저는 지금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최근에 이제 주가가 안 좋으면 이 또 외환 위기 이런 가능성도 높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한국도 강달러와 관련된 좋지 않은 기억이 있다. 90년대 말 외환 위기는 강달러의 파도 속에 왔고요. 96년 말에 840원 정도였던 원달러 환율이 1년 만에 1997년 12월에 1995원까지 올라갔고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그때 당시 이제 2007년도에 900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이 1560원 정도까지 올라가죠.
네, 그렇게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유변동환율제 도입 후에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은 것은 외환위기와 글로벌 위기 때 뿐이었다.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강달러도 위기라는 이름을 남길까? 라고 아주 기사를 잘 쓰셨네요. 유승호 기자님인데요. 지금 그 플라자 합의를 왜 했을까?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플라자 합의 때 왜 미국은 그때 당시에 독일하고 일본하고 영국, 캐나다 이 재무 장관들을 불러서 너네들 화폐 가치를 절상시켜라. 네, 미국 기업들한테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제 S&P 500에 있는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보면 어닝 실적 발표에서 달러가 너무 강해져서 해외에서 우리가 넷플릭스 가입했다든지 아마존 프라임이라든지 11,000원에 가입을 했는데 그게 1,100원일 때는 10달러로 잡히다가 지금 1,400원이 되니까 이게 뭐 9달러, 8.5달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강달러가 계속 오랫동안 뭐 내년까지 계속 지속되고 내년 말까지 그러지는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월가 S&P 500 아직 바닥이 아니야. 올해 저가 매수 났었다가 쪽박. 뭐 이런 기사인데 요 기사도 보니까 제가 표가 좋아가지고 가져왔고요. 1980년 이후 S&P 500이 요즘 이제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1980년 이후 S&P 500의 약세장을 보면요. 1980년, 81년 요때 이제 물가 공포, 그다음에 제롬 파월이 그 뭐 존경한다고 얘기하는 폴 볼커가 페드 금리를 20%까지 올렸을 때 그때 지수가 얼마 빠졌냐면요. S&P 500이 27.1% 빠졌습니다. 20.5개월 동안 조정기가 있었고요. 1980년대에 빠졌다가 그 80년에 다시 플러스 한 19%로 끝나거든요. 플러스 19%로 갔다가 81년도에 다시 이제 금리를 또 다시 올리고 하면서 2차 리세션이 1981년 7월부터 82년 11월까지 오는데 그 2차 리세션 기간에도 주가가 다시 빠지는데 그렇게 많이 안 빠집니다. 27% 빠졌고요. 지금 S&P 500이 고점 대비 24% 정도 지금 빠져 있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요 기사는 이제 어젯밤 미국 시장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24.15%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 그러면 저거 1980년도에 이때 82년 정도 되면요. 미국의 실업률이 그때 10%가 넘었었거든요. 지금은 실업률이 굉장히 안정적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정도의 어떤 위기 상황이 아닌데 우리는 그때 상황을 자꾸 얘기하면서 공포감이 드는데 그때 당시에 S&P 500이 27% 빠졌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쨌든 S&P 500이 24.15% 빠져 있다라는 거 참고로 하시고요. 그 이후에 1987년도 요때 당시에 주가가 이제 82년부터 랠리가 시작돼서 요때 당시에 S&P 500이 그 지금 뭐 4,800 갔다가 3,655 이러잖아요. 그때 1982년 요럴 때 S&P 500의 지수가 132 이랬었습니다. 네. 132가 110 갔다가 막 요러다가 1987년에 딱 블랙 먼데이가 왔을 때 그때 10월 달에 이제 33.5% 거의 고점 대비는 35% 빠졌었는데요. 그때도 이제 큰 충격 없이 그냥 확 빠지다 보니까 그때도 이제 폴 볼커에서 앨런 그린스펀으로 이제 그 총재가 바뀌거든요. 1987년도에 앨런 그린스펀이 여는 총재를 맡고 금리를 올려버렸어요. 올리니까 바로 몇 달 뒤에 주가가 이렇게 폭락을 했는데 그때 3.3개월 만에 3.3개월 딱 3개월 빠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올라갑니다. 그때가 이제 87년이고요. 그 다음에는 2000년
닷컴버블 깨졌을 때, 요때는 이제 좀 그 거품에 대한 구조적 조정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30.5개월이 걸렸고 49% 정도 빠졌습니다. 한 2년, 2000년부터 2001년, 2년, 2002년 9월 달에가 10월 초에 저점이 나왔는데요. 그때 당시에 주가가 2002년 10월 달에 10월 초에 이제 저점이 나왔었습니다. 1500 갔었던 닷컴버블 깨지기 전에 1550을 찍었던 S&P 500이 768 찍고 그러고 나서 이제 회복을 하는데 요때 이제 30개월 걸렸고 49% 빠졌다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2007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터졌을 때 17개월이고 요때는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박살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미국발 금융위기였잖아요. 마이너스 56%. 그리고 이제 이번에 코로나 때 35% 또 빠졌었는데 요때 빠질 때는 기간이 1.1개월 이렇게 걸렸고 이번에 지금 24.5% 이렇게 빠져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내용들을 보면요. 미국 투자 맨 마지막에 미국 투자 자문사인 베스포크 인베스먼트도 21일 이전 약세장에 비춰볼 때 S&P 500 지수가 더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1945년 이후 나타난 약세장 가운데 S&P 500 지수가 전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한 경우가 3번 이상 나타난 5차례 약세장을 분석을 했는데 모두 3번 하락 구간 에서 앞선 2번의 하락기보다 지수가 더 낮은 수치까지 떨어졌다. 현재 S&P 500 지수가 이번 약세장의 3번째 하락기에 접어들었다. 지수가 아직 올 6월 기록한 저점 근처를 맴돌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화그룹의 대우조선 인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7년도 8년, 2005년부터 2008년 11월 30날까지 한화자산운용에서 주식 이 팀장을 하고 있었었는데요. 그때 2008년도에 6월 달이었던가? 2008년 초 3월쯤 되었었던 것 같은데, 대우조선을 인수하기로 하고 우선 협상자 대상으로 선정됐다라는 얘기에 하나그룹의 이제 그 기조실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서 뭐 만세를 부르고 있다고 해서 제가 아닌데 전화를 드려야 되나? 뭐 그런 얘기를 막 우리끼리 했었어요. 왜 대우조선 인수에 저렇게 환호성을 하지? 근데 그때 생각해보니까 모든 이제 대기업에 보면 임원분들 있잖아요. 임원분들 입장에서는 일자리가 많아야 그쪽에 이제 계열사 사장으로도 갈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그 밑에 계시는 스태프분들이 김성현 회장님한테 그 대우조선 해양 인수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당시에 이제 2007년 말부터 8년 넘어가면서 분명히 위기 조짐이 미국의 집값이 빠지고 위기 조짐이 막 나왔었거든요. 서프라임 모기지에 관련된 손실 발표가 2007년 2월 달에 처음 있고 그 다음에 2007년 8월, 10월 가면서 계속 이제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그때 이제 대우조선을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 이제 3천억 계약금을 줬다가 나중에 이제 금융위기 터지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노조가 그 실사를 방해했다 뭐 이런 이유를 들어서 그걸 갖다가 이제 취소를 했었는데 그때 취소 안 했었으면 하나그룹이 아마 굉장히 어려워졌을 겁니다. 그런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 이제 인수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보면 이번에는 좀 다르죠. 조선이 그동안에 한 10년 넘게 큰 구조조정을 겪고 난 다음에 그때는 이제 완전히 호황의 제일 끝자락, 제일 피크아웃 할 때 인수를 그때 당시에 6조인가?
가격에 살려고 했었던 거고요. 근데 지금은 보니까 가격이 2조?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또 이제 조선이 이제 지금 턴어라운드 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 안에 얼마나 이제 부실이 많은지 체크를 하긴 해야 되겠지만, 네, 가격도 뭐 많이 싸졌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업은행이 지금 대주주잖아요. 산업은행이 하나그룹의 대우조선해양을 전격 매각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매각 가격과 지분관계 향후 절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요. 이번 매각은 대우조선이 하나그룹과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을 하고 이후 경쟁 입찰로 최종 투자자를 결정하는 스토킹 홀스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스토킹 홀스 방식이 제가 어디서 읽었는데, 예, 요렇게 우선 협상자로 해놓고도, 예, 따로 입찰을 해서, 경쟁 입찰을 해서 다른 사람으로, 다른 인수자한테 얼마든지 팔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하는데, 강석훈 산업회장은 26일 간담회를 열고 대우조선을 정상화하려면 민간 대주주로 전환하는 것이 근본 해결책이다면서 매각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국민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그룹은 유상증자 방식으로 2조 원을 투입해서 대우조선 경영권을 확보하게 되고요. 현재 지금 하나그룹은 대우조선 지분 49.3%를 확보를 해서 최대 주주가 되고 산업은행은 28.2%로 2대 주주로 남게 된다고 합니다. 산업은행의 지분을 일부 떠가는 형식이네요. 떠가고 아마 증자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표에 보니까 대우조선해양 매각 후 지분율 변화라고 되어 있고요. 현재는 KDB 산업은행이 55.68%, 소액주주들이 27.2%, 나머지는 이제 우리은행 2.3, KB 1.0, 하나은행 8.4%, 우리사주조합 0.14 이렇게 돼 있는데 은행들이 왜 이 지분을 들고 있을까? 그 빌려줬던 돈은 이제 못 갚아버리니까 채권단이 이제 주식으로 이제 전환을 해서 아마 그럴 겁니다. 하나그룹은 계열사별로 투자 금액을 나눠서 이제 투자를 하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조 원, 한화 시스템이 5천억, 한화 임팩트 파트너스가 4천억, 한화에너지 자회사 세 곳이 1천억 원을 부담을 하고요. 이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 시스템은 각각 대우조선 지분을 취득한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아마 최근에 방산을 좋게 보고 들어갔던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하면서 대우조선은 지금은 오늘 15% 빠지네요. 15% 빠지고 있고 한화 시스템즈가 어제 빠졌었고 오늘도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7% 그리고 오늘도 지금 쭉 빠졌다가 그나마 좀 회복을 하고 있네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한번 볼까요? 어제 10.8% 빠졌고 오늘 마이너스 한 2%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요렇게 나눠서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이 강 회장님이 한화가 1대 주주이고 산원도 적지 않은 지분이 있어서 하나그룹 의사를 존중하면서 책임 있는 경영을 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다만 지분율이 꽤 높은 만큼 사회이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한국수출입은행과 채권단의 협조를 구해서 거래 종결일로부터 5년간 기존 금융지원, 대출, 크레딧 라인 2조 9천억 등을 연장하기로 했고요. 수원은 2조 3,300억 원, 수출입은행을 얘기하는 거죠. 2조 3,300억 원어치 영구 전환사채 이자를 유예해주고 당분간 이 영구채 금리도 완만하게 올리면서 저금리로 유지해줄 방침이다. 이 조선사가 큰 배를 수주해올 때 이 금융권에서 자금 조달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예. 돈을 처음부터 다 받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이렇게 수출입은행이나
은행을 끼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대출 크레딧 라인을 5년 동안 이렇게 자금을 지원해 줄 테니까 하나그룹 보고 걱정하지 말고 한번 해보라, 뭐 이런 얘기인 거죠. 2조 원이라는 매각 가격은 증권 발행 공시 기준에 따라 기존 주가에서 10% 할인해서 지금 계산했고요. 유상증자 가격 기준이 19,150원으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네요. 대우조선 주가가 이렇게 급락한 게 한화그룹에서 들어올 때 유정 가격이 19,150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지금 15% 빠져서 21,150원 이렇게 되네요. 일각에서는 헐값 논란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계속 공적 자금을 쏟아부을 수도 없어서 지금으로서는 빠른 매각이 중요하다는 게 산업은행 입장에서 힘이 실린다. 대우조선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 총 부채가 지금 10조 4,740억이고요. 부채 비율이 676%에 이른다. 올 상반기 기준 영업손실은 5,696억이고요. 이자 등 금융 비용만 9,167억에 달하네요. 대우조선과 한화그룹이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했지만 경쟁 입찰이 남아있다. 27일 입찰 공고 후 다음 달 17일까지 3주간 입찰 의향서를 접수를 하는데요. 이후 최대 6주간 상세 실사가 진행되는데 이는 한화그룹과 경쟁 입찰에 참여한 잠재 투자자가 동일한 조건에서 실사를 하게 되고요. 최종 투자자가 선정된 후에 본 계약을 맺게 되고 이때 하나그룹은 우선 협상자로 투자 우선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방금 이제 반기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이제 부채가 이렇게 막 엄청나고 하니까 아무래도 부실 회사를 인수해서 그룹 전체가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 뭐 그런 걱정을 할 수도 있죠.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결국은 뭐 지나고 봐야 됩니다. 예전에 하이닉스를 2011년도 11월 달에 SK텔레콤이 우선 협상자 돼서 인수할 때도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막 치킨 게임 때문에 반도체 회사들이 뭐 2010년도에 엘피다가 망하고 뭐 이러면서 지난번에 소개했던 르네사스 테크놀로지 이런 회사들은 이제 자동차 반도체로 나중에 도망가고 그랬다 했잖아요. 그런 와중이었기 때문에 예전에 LG전자가 하이닉스를 인수한다, 뭐 이런 얘기만 나오면 LG전자 주가가 막 급락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SK텔레콤이 최태원 회장이 승부수를 띄워가지고 그때 당시에 뭐 한 3조 정도 되는 돈으로 인수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올해도 하이닉스가 버는 돈이 한 10조 정도 되죠. 영업이익 기준으로 10조가 넘습니다. 그런 모습을 최근에 보이고 2018년 뭐 이럴 때는 영업이익이 20조였었잖아요. 내가 인수한 돈에 거의 6배 가까운 돈을 한 해에 막 벌어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턴어라운드가 되는 딱 요 시점에서 들어간 것은 대우조선 인수는 이번에는 말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때 2008년도에는 정말 제가 전화 드리고 싶더라고요. 전화 드려서 대우조선 절대 인수하면 안 됩니다. 막 그때 전화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은 한번 승부수를 띄워보실 만한 거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고다음 기사에 나옵니다. M&A 승부사 김성현의 재도전, 육해공 방산그룹 큰 그림 이렇게 나오고요. 한국화약에서 출발한 한화그룹이 1982년 화학 부분이고요. 그리고 2015년 방산 등 과감한 M&A로 사세를 확장을 했고요. 대우조선 인수는 2008년도에 무산이 됐다 했잖아요. 빅딜이 성사가 되면 재계 6위 눈앞에 있고요. LNG 가치사슬 구축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고 군함 건조 갖추면 방산 시너지가 날 수가 있다. 한국판 록히드 마틴 완성을 위해서 카이 재매각에도 참여 가능성도 있다라고 돼 있는데 하나그룹이 가장 인수를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대한생명이었죠. 대한생명을
또 헐값에 인수하면서 승부 굉장히 좋은 승부수가 됐었는데요. 여기 이제 요 그림에 나옵니다. 그림에 보니까 하나그룹 지배 구조 해가지고 지금 주 하나가 제일 위에 있고요. 그 밑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밑으로는 이제 하나 테크윈, 하나 시스템 있는데 이 에어로스페이스 밑으로 대우조선 해양이 붙는 그런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그룹 주요 M&A 일지를 보시면 1982년 12월 달 요때 당시에 그 미국의 CPI가 막 9.6% 나오고 한창 안 좋을 때 그때 당시에 하나그룹이 한양화, 한국다우케미칼 현재 이제 한화솔루션을 인수를 했었네요. 그때도 지금처럼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은 물가 공포에 그런 상황에서도 과감한 승부수를 띄우셨었네요. 그리고 85년 12월 달에 정화그룹, 현재 한화 호텔 앤 리조트를 인수를 했고요. 1985년 12월. 그리고 99년 12월 DL그룹과 유아사업에 대한 빅딜을 했고요. 그리고 이때는 이제 대림산업이죠. 대림산업하고 하나그룹하고 그 나프타 시설을 갖다가 50대 50으로 아마 했었고요. 2002년도에는 12월 달에 대한생명, 현재 한화생명을 인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0월 달에는 독일 큐셀, 현재 한화솔루션을 인수했고요. 그리고 15년도에는 삼성그룹하고 요때 당시에 이제 빅딜이 있었죠. 방산하고 화학 계열사에 대한 빅딜이 있었는데 현재 한화 에어로라 그리고 시스템, 임팩트, 토탈 에너지를 인수를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삼성 테크윈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삼성 테크윈 직원들이 삼성그룹에서 하나그룹으로 확 바뀌게 되죠. 그리고 16년 7월 달에는 두산 DST, 현재 한화 디펜스를 인수를 했고요. 이게 2016년 7월이었네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요 방금 얘기했던 기업들 관련한 부분인데요. 대우조선 특수선 군함 잠수함 사업부는 한화그룹 방산 부문과 직접적인 이제 시너지가 기대된다고 하면서 하나그룹이 옛 삼성 테크윈, 지금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인수를 통해서 항공기 엔진하고 K9 자주포 등 항공과 육상 관련 방산업에 본격 진출한 바가 있고요. 아울러 옛 삼성 탈레스, 이게 현재 한화 시스템인데요. 삼성 탈레스 인수 이후에 군함에 탑재가 되는 한국형 함정 전투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서 우리 해군 함정과 잠수함 80여 척의 전투 체계를 공급해 왔고요. 함정의 전투 체계는 함정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시스템으로 다양한 센서와 무장, 통신 체계 등을 통합해서 최적의 전투 임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함정의 핵심 무기 체계라고 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지닌 군함 잠수함 건조 능력에다가 하나 시스템이 지닌 전투 체계를 얹을 경우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라고 한 방산업계 관계자가 얘기를 했었네요. 예. 재계 서열 7위 하나그룹은 지난 해말 기준으로 총자산이 지금 80조 원 규모고요. 여기에 대우조선 자산 12조 원을 더할 경우에 그룹 총자산이 92조에 달하면서 서열 6위인 포스코 그룹 96조인데 바로 바짝 추격하게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재계에서는 정부가 한국항공우주 카이 재매각 작업에 다시 나설 경우에 하나그룹을 유력한 인수 후보로 지금 꼽고 있고요. 카이 최대 주주는 현재 한국수출입은행이 26.41%로 2012년과 13년 총 3차례에 걸쳐서 KDB 산업은행과 크레딧 스위스를 매각 주관사로 선정해서 매각 시도를 했지만 불발됐었었네요. 그때는.
하나그룹의 삼성방산 계열사 인수에 관여한 바 있는 업계 관계자는 한화그룹이 삼성방산 계열사 인수 당시에 그렸던 큰 그림은 한국판 록히드 마틴 설립이라면서 삼성방산 계열사 인수 이후에 두산 DST, 카이 인수 등을 추진해서 기업 가치만 10조 원이 넘는 대형 방산 기업을 만드는 목표를 세우고 한 발씩 이를 완성해 나가는 모습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카이는 누리호를 비롯한 대한민국 우주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핵심 우주 항공 기업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배경으로는 에너지 사업에서의 시너지 효과도 꼽힌다라고 하는데, 대우조선 인수를 통한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그룹 주력 사업 중 하나인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가치 사슬을 구축하겠다는 얘기고요. 신재생 에너지 시대의 전환을 위한 브릿지라고 평가되는 액화천연가스 LNG와 관련해서 한화솔루션, 한화임팩트, 주한화 등과 연계해서 생산부터 운송, 발전에 이르는 친환경 에너지 가치사슬을 구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우조선이 강점을 지닌 LNG 건조 능력이 커다란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합니다. 예. 아무튼 많은 고심 끝에 이런 결정을 하셨을 거고, 그런데 이제 주가 측면에 있어서 최근에 이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을 동시에 해서 인수하는 그림으로 되면서 투자자들한테는 조금 단기적으로 충격을 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한화 그룹이 아무튼 주식 투자자들한테 큰 피해를 안 주면서 이렇게 큰 그림에 우리나라의 록히드 마틴 같은 회사가 되는 그런 회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경기 보면서 함께 응원하는 네이버 오픈 채팅 승부수랑 그리고 반도체 차차 세대 인재까지 확보한다는 요 기사는 지금 제가 보니까 시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47분이 지나서 요 기사는 첨부한 내용 이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웜의 신박 오늘 순서 너무 길었는데요. 예,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